광주 민중항쟁을 주제로 한 첫 번째 강의에서 그 항쟁이 벌어지게 된 국제적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두 번째 강의에서는 광주 민중항쟁이 한국의 79, 89년 항쟁사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광주 민중항쟁의 전개 과정과 그 정치적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항쟁의 사실적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기 때문에 그 사실들에서 망각되고 있는 거라거나 혹은 고의로 간과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가급적이면 부각시키면서 전개 과정의 흐름을 짚어보고 그 속에서 현 시기에 쟁점이 되고 있는 예컨대 북한군의 개입이라거나 폭동이라거나 이런 주장들이 들어설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1980년 5월 18일) 날 전남대학교 안에는 이미 계엄군이 들어가 있었고, 학생들이 오히려 정문에 집결해 가지고 시위를 시작하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이번 거꾸로 된 상황이었죠. 18일 날 10시 20분에 전남대 정문에서 이제 최초의 대치가 있게 되는데, 이미 그 새벽에 전남대에서 공수부대가 진압봉으로 학생들을 구타한다거나 총검이 달린 총의 개머리판으로 학생들을 구타하고 또 군홧발로 짓밟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었는데요. 아침에 집결한 학생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듣고 돌이라거나 또 화염병이라거나 야구방망이라거나 파이프라거나 철봉, 나무 막대, 죽창, 또 망치 이런 걸 들고 와서 공수부대하고 맞섰습니다. 그런데 5월 18일만 하더라도 사실상 군대와 경찰의 상층에서는 총으로 쏘라고 하는 명령이 이미 떨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밝혀진 것은 이때 당시에 경찰서장이 상부의 발포 명령을 하부에 하다라는 것을 거부했고, 또 군에서도 31사단의 정웅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그 발포를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5월 18일부터 이미 그 총격 배치에 그 위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 덕분에 총격이 미뤄지고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계엄군이 군홧발로 밟고 곤봉으로 때리고 또 개무리판으로 때리고 했다 하더라도 아직은 그 폭력의 수위는 낮은 수준이었고 시위대들의 그 대응도 역시 이제 원시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5월 19일까지 계속되는데 5월 19일은 좀 더 나아가서 계엄군 같은 경우에는 대금으로 사람을 찌르는 만행을 자행했고, 또 증언에 의하면 5월 19일부터는 화염 방사기를 시민들을 향해서 사용했다라는 증언도 있습니다. 이러한 18일, 19일 대치의 결과 5월 19일 새벽 3시에는 시각장애인 김경철 씨가 사망하는 일이 마침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9일 오후 4시 50분에 이르면 최초의 총성이 울리기 시작하는데, 광주고등학교 인근의 장갑차에서 M16이 발포가 되었습니다. 이 장갑차가 포위되었던 중에 도주를 하기 위해서 응급하게 위협 사격을 했던 것인데, 다시 말하면 어떤 지휘부의 체계적인 명령을 받고 사격을 했던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김영찬 씨가 대퇴부에 이 총탄을 맞고 부상되어서 이송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시위의 분위기를 굉장히 격화시키는 요인이 되었는데요. 5월 20일에 이르려면은 시위대가 그 대인시장에 집결해 있고, 또 여성 상인들은 주먹밥을 싸운다거나 이런 활동을 하고 투사회보의 첫 호가 발행이 되었습니다. 19일에 처음 화염 방사기를 사용한 이후 5월 20일에는 군대가 화염 방사기라거나 가스 분출기를 총검 이외에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기 시작했고요. 바로 이에 맞서서 5월 20일 날 오후 2시에는 그 20만 명에 달하는 행진 대호가 결집을 해서, 여기에는 뭐 노동자라거나 농민이라거나 학생이라거나 기타 그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결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거대하고 결이 있는 그런 행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 20분에는 택시 200대가 도청을 향해서 시위를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5월 20일 날 저녁 10시 30분에는 최세창 삼공수 여단장이 위협령으로 발포하는 것은 허용한다. 그런데 비위협령일 경우에, 위협령이 아닐 경우에는 보고한 다음에 발포를 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는데, 사실 위협용 사격이라거나 비위협용 사격이라고 하는 것은 구분되기가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그리고 응급한 상황에서는 이미 5월 19일 날 사고에 김영찬 씨 대퇴부 피격 부상에서도 나타났던 것처럼
응급 상황에서는 위협형이 아닌 사격이 사람을 살상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입증된 바였습니다. 이날 저녁, 그러니까 5월 20일 저녁에는 군대가 권총이나 M16을 노골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이 H루탄 발사기 외에 M16 기관총도 사용해서 사방에서 이제 총소리가 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녁 9시 20분에 시위대는 상황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는 방송국이나 또 시위대에 공격을 했던 그 경찰들이 근무하는 파출소들의 방화를 했죠. 어쨌건 5월 20일까지는 5월 21일 이후의 어떤 그 본격적인 대량 살상과 교전으로 나가기 전에 어떤 전 단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5월 21일이 되면 새벽 0시 45분에 시위대가 이제 광주 세무서에 방화를 하고, 오전 5시에 KBS 광주 방송국에 방화를 하는데, 이 시위대의 이제 심리 상태가 얼마나 이제 격렬해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날 5월 21일 날 아시아자동차 노동자들이 그 자동차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들을 시위대에 제공해서 시위대는 상당한 기동력을 얻게 되고, 당일 오전 11시에는 금남로에 약 30만 명이 집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자 계엄군들은 이 시위대를 해산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5월 21일 오후에 본격적으로 발포를 해서 무려 50명이 사망하고 500명이 부상하는 사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5월 21일 오후부터는 본격적인 대량 발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무차별적인 발포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경찰과 군대의 무기고를 습격을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무장을 하게 되고, 5월 21일부터는 무장 항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군대는 점입 가경으로 수류탄까지 시민들을 향해서 투척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화순에서 광부들이 오고, 나주에서 섬유 노동자들이 오고, 한평에서 농민들이 오고, 해남에서 어민들이 오고, 이런 식으로 광주 인근의 제 지역에서 여러 계층의 혹은 여러 직업 집단의 사람들이 광주 시민들과 함께 싸우기 위해서 결집을 하게 됩니다. 이때에 광주 사람들은 이것을 시민군, 우리 군대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지도자가 없는 자발적인 민병대였습니다. 그리고 5월 20일 당일에 아시아자동차에서 생산된 장갑차가 시위대에게 이제 공급이 되고, 경찰과 군대에서부터 탈취한 소총과 경기관총, 수류탄, TNT 등으로 시민군들이 무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저항이
아주 거세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계엄군은 오후 4시에 도청에서 철수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고, 오후 5시가 되면은 군대가 도청에서 철수하고, 민주광장에서도 오후 8시까지는 군대가 철수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광주 전역을 이제 무장 시민이 통제하게 되었다는 의미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5월 21일 저녁 무렵부터 5월 27일 새벽 4시까지 광주는 해방 공간이 되어 가지고 전적으로 시민들의 통제에 놓이게 됩니다. 5월 22일부터 시민들은 도시 전체를 이제 청결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일정한 그 행정 행위로서 기존의 관공서들이 돌아가도록 만드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5월 22일 그 낮 12시에 도청 앞에 5만 명이 결집을 해가지고 5.18 수습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이 이제 광주를 통제하는 상황에서 경찰 일부는 시민군에 그 협조를 하고, 심지어 전사로서 합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순 탄강의 광부들은 다이너마이트와 뇌관을 가지고 오고, 또 여성 섬유 노동자들은 차를 몰고 나주로 가가지고 총과 탄약을 입수한 다음에 광주로 가져오는 그런 활동을 했고요. 성녀들 같은 경우에는 초파일을 위해서 준비된 음식을 광주 시민들에게 배분을 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계엄군은 5.18 수습대책위원회와의 협상 속에서 오후 5시 55분에 848명의 연행자를 석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오후 6시에는 학생 수습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물론 협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교전은 멈추질 않았는데, 무등도서관 근처에서도 교전이 있었고, 제7공수여단 35대대를 매복 공격하는 매복 공격에서 차량을 습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22일 날의 그 전체적인 진행 과정은 수습위원회의 활동으로 나타나는데요. 일단 수습위원회는 이제 부지사인 정시체와 정치인들, 종교 지도자들, 사업가들, 전문직 이런 사람들로 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수습위원회가 계엄군과 일단 더 이상의 살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건에서 시민군들이 갖고 있는 그 무기를 반납하려고 시도를 했죠. 그런데 수습위원회는 5월 22일 날 포로로 된 시민들 일부를 석방시켜서 데려옴과 동시에 비밀 군사 폭발물 전문가도 함께 데려와 가지고 도청 지하에 시민들이 준비해 둔 폭발물의 내관을 제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습위원회는
집회 중단을 요구하면서 5,400정의 그 무기 중에서 약 2,500정을 회수를 해가지고 무기 반납자는 처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조건 위에서 이걸 계엄군에게 이제 반납을 했죠. 그런데 시민들은 이 수습위원회의 활동에 대해서 불신을 표현하면서 수습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공개하라고 집회에서 요구를 하였는데, 수습위원회는 방송 장비에 마이크를 뽑는 방식으로 발언을 저지함으로써 시민들의 불신은 한층 크갔습니다. 대체적으로 시민들은 수습위원회가 무기를 반납하고 또 집회를 해산시키는 것이 무조건 항복을 시키고자 하는 군부와의 공모가 아닐까 하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제 윤상원과 박남선이 나서서 수습위원회를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편에서는 이제 수습위원회와 또 항쟁파 사이에 일정한 갈등이 이제 이미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한 가운데 5월 23일 날 오후 3시에 제1차 민주수호 범시민 골기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거는 항쟁파가 수습파와는 달리 투쟁을 지속해 나가기 위하여 시민들의 의지를 결집시키는 방식으로 그 과정에서 이제 조직된 골기대회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1차 민주수호 범시민 골기대회는 약 15만 명 정도가 모였습니다. 이때 그 투사예보는 어떤 내용을 적고 있냐면은, 계엄군이 발포하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발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방어 폭력의 원칙을 명확하게 회부에 명시를 해서 회부를 뿌렸습니다. 이런 이제 민주수호 범시민 골기대회가 5월 23일 날, 그 다음에 24일 날, 23일 날은 오후 3시, 24일 날에는 오후 2시 30분에 모였는데요. 23일 날 1차 민주수호 범시민 골기대회는 약 15만 명이 모였는데, 5월 24일에는 약 10만 명이 모였고요. 이제 계엄군의 진압 우려가 점점 커져가는 상황에서 5월 25일 오후 3시에도 제3차 민주수호 범시민 골기대회가 열렸는데, 이때는 5만 명이 집결한 걸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5월 26일 날 오전 10시에 제4차 민주수호 범시민 골기대회가 약 3만 명이 모인 가운데 거행이 되었고, 당일날은 2번 골기대회가 열리는데 오후 3시에 또 열렸습니다. 오후 3시에 제5차 민주수호 범시민 골기대회가 약 3만 명이 모인 가운데 거행이 되었습니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민주수호 범시민 골기대회에서 그 항쟁파 지도부는 시민들에게 계엄군의 도청 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임박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는데,
시민들이 이제 상당히 동요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민주수호 범시민 걸기대회를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5번의 걸기대회를 살펴보았는데, 이 5월 25일 저녁 10시에는 수습위원회 즉 수습파하고 항쟁파 사이의 그 논쟁 속에서 항쟁파가 승리를 해서 저녁 10시에 수습파들은 도청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김창길 수습위원회가 떠나가고 시민학생투쟁위원회가 도청을 지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5월 22일부터 5월 25일 저녁 10시까지는 수습파가 상황을 통제하면서 이 항쟁파와의 그 논쟁적인 어떤 도전을 이렇게 도전에 불구하고 수습 중심으로 상황을 끌고 갔다면 5월 25일 저녁 10시부터 5월 27일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약 26일 전일을 포함해서 약 이틀 정도가 항쟁파가 상황을 통제한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는 5월 27일 새벽 4시에 계엄군이 도청에 진입을 해서 무차별 발포를 하고 화염 방사기로 사람을 쏘아대는 과정에서 결국 도청이 계엄군 수중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의 윤상원 대변인 같은 사람은 폭파되어서 신체가 갈갈이 찢겨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에 걸친 약 열흘간에 걸친 과정을 간단하게 실시간으로 이렇게 실제 시간 순서를 따라서 한번 묘사를 해봤는데요. 이 과정의 특징들을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크게 보면은 시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건 광주라고 하는 그 지역을 구성하는 모든 사람을 지칭할 수 있겠죠. 이 시민공동체, 어떻게 보면 그 시민공동체가 놓여 있는 인류사회 전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어쨌건 광주 시민들의 삶의 공동체가 있고, 두 번째 차원에는 걸기대회에 결집된 민주시민들, 즉 범민주시민 걸기대회, 이게 두 번째 청의를 구성하고, 세 번째에는 수습위원회라거나, 이건 22일부터 25일 저녁 10시까지 헤게모니적으로 활동을 하죠. 수습위원회라거나 아니면 민주시민학생투쟁위원회라거나, 이런 이제 일종의 항쟁 지도부라고 하는 차원이 존재합니다. 이 세 개의 차원이 구별되어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우선 첫 번째 차원인 시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광주의 시민들이 존엄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존엄의 어떤 실체이자 근본적인 어떤 그릇. 그러니까 존엄한 삶은 누구나가 다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엄을 강령적으로 주장하는 하나의 단위가 있다면, 이제 두 번째 청인 범민주시민 골기대회라고 하는 것은 그 전에 그 골기대회라는 이름을 매달기 전에 전남대학교 앞이라거나 혹은 민주광장이라거나 또 저 앞에 결집했던 다중들의 집회와 더불어서 시민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존엄의 공동체가 자기 자신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차원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어셈블리, 집회라고, 총회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시민 공동체의 경우에는 꼭 어셈블리라는 형태로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어셈블리의 근저에서 존재하고 있는 생명 존엄의 근거지이고 역량이라고 한다면, 집결한 다중들과 범민주시민 골기대회의 경우에는 어셈블리 형태로 자기를 주장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세 번째 청인 수습위원회라거나 시민학생투쟁위원회 같은 것은, 이 시민학생투쟁위원회는 수습위원회 중에서 학생수습위원회를 재조직하고 좀 더 급진적으로 재구성해낸 그러한 조직이죠. 어쨌건 이 수습위원회나 시민학생투쟁위원회 같은 항쟁의 지도부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청인 민주시민 걸기대회의 요구들을 전술적으로 표현하고 집행하는 단위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걸기대회에 결집한 시민 어셈블리인 것이고, 이 부분을 우리는 전략적 단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비유해 본다면은 시민 공동체의 경우에는 이제 강령적 단위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강령적 단위와 전략적 단위의 요구들을 정치적으로 표현하는 것, 일종의 정부 형태를 구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단위를 구분하면서 우리가 광주 민중항쟁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전두환이 주도하는 계엄사령관은 이성이었지만 전두환의 통제 아래에 놓여 있었죠. 이 부분이 군 권력을 장악하고서 광주 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는 깡패 조직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 이 점이 시민 공동체에게는 엄청난 도전이었죠. 그러니까 시민 공동체 자체를 와해시키고 시민 공동체를 구성하는 생명들의 위협으로 등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폭도 혹은 폭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말을 사용할 수 있다면은 바로 계엄사령부 자체가 바로 폭도 조직이고 폭동을 수행하는 그러한 당사자였다라고 보아야겠죠.
시민들을 그 당시의 이제 미국과 또 신군부 측에서는 폭동을 일으키는 폭도라고 부르는데, 시민의 경우 무장은 극히 제한적이었고 5월 21일의 5월 21일 오후에 있었던 그 무차별 사격, 50명 이상이 죽고 500명 가까이가 다치는 그 계엄사령부의 그 무차별 학살에 대항해서 이 시민 공동체를 방어하려고 하는 방어 행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민이 무장을 하고 또 폭력을 사용하는 건 맞지만, 그 폭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방어 폭력으로 일단 이해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폭력은 범시민 골기대회라고 하는 광주 시민의 이 집단 의지를 행동으로 이렇게 담보해내는 하나의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범시민 골기대회가 광주 시민의 집단 의지를 표현하는 전략적인 기구로서, 그러니까 하나의 공동체적인 새로운 유형의 어떤 국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회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국가가 아니라 시민들이 스스로를 자기 조직화한 형태로서의 그 국가. 그래서 이거를 카차피카스 같은 사람들은 꼬뮌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꼬뮌 국가를 광주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해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습위원회와 시민학생투쟁위원회는 전술적 기구, 일종의 정부로서 범시민 골기대회의 그 집단 의지를 정치적으로 담보하고 또 표현해내는 것이었죠. 그럼 이제 수습위원회와 시민학생투쟁위원회의 이제 차이가 뭐였느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수습위원회는 우리가 앞서 지난 시간에 서울역 주변에 모였던 그 학생과 시민들이 10만에 달하는 거대한 군중이 됨으로써 그때의 학생운동 지도부가 이것에 대한 그 통제력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만약 진군을 한다면 엄청난 희생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판단하에서, 혹은 그 우려 때문에 진군이나 혹은 농성을 하는 것을 포기하고 해산하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수습위원회가 정치를 사고하는 방식도 이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계엄군과 시민군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을 반납하지 않으면 계엄군이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올 것이라고 하는 이 우려에 기초해서 수습위원회는 어떤 형태로든 더 이상의 충돌이 없는 방식으로 상황을 끌고 나가고자 했고, 더 이상의 충돌이 없는 방법은 집회를 해산시키는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나 역사는 시위나 혹은 집회 혹은 항쟁 이 끝에 이 시위가 해산되고 나면 경찰이나 군대가 마지막 항쟁하는 부분들을
일망타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가가호 방문해서 체포한다거나 구금시키는 것을 우리는 여러 차례 목도해 왔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수습위원회에 맞서서 항쟁을 주장했고, 나중에 시민학생투쟁위원회로 나아갔던 항쟁파들의 경우에는 사북의 사례를 들면서 사북에서도 노동자와 주민들이 무기를 반납하자마자 엄청난 경찰력이 몰아닥쳐 가지고 노동자들과 주민들을 일방타진했다라고 하는 사례를 들면서 무장대치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무기 반납이라고 하는 것은 자멸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논리로 수습위원회의 그 우려에 기초한 무기 반납론을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습위원회에 대해서 이미 22일 날 김중배가 투항하지 말고 저항하자고 주장을 했고, 24일 날 군중들은 수습위에 그간 수습의 세부 사항을 밝힐 것을 요구를 했고, 24일 날 밤 9시에 윤상홍과 정혜직이 수습위원회를 이끌고 있던 김창기를 비판을 하고, 25일 날은 범시민권리대회에서 거기에 결집한 시민들이 수습위의 사퇴를 공식적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고, 그날 밤 9시 넘어서 김창길이 도청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수습위원회가 지도권을 완전히 이제 상실하게 된 상황이었죠. 이렇게 해서 시민학생투쟁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했고, 시민학생투쟁위원회의 그 지도하에서 시민들은 새로운 국민화합정부와 직접 민주주의를 요구를 했는데, 이게 26일 4차 범시민 권리대회에서의 요구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민학생투쟁위원회는 시민들의 생명과 존엄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시민공동체의 그 강령적 요구를 범시민 권리대회를 매개로 해서 관철시키고 집행하는 전술 단위로서 기능했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